불안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그 삶을 되게 잘 살고 싶은 욕심이 되게 많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불안이 아주 크지 않을 때 그걸 조절하는 연습들을 하다 보면 정말 큰 불안이 나에게 찾아올 때도 이미 내가 해왔던 대로 좀 조절을 할 수 있다. 노자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우울하면 과거에 사는 것이고, 불안하면 미래에 사는 것이고, 편안하면 이 순간에 사는 것이다. 이 말과 정확히 맞닿아 있는 책이 있습니다. 과거가 남긴 우울, 미래가 보낸 불안. 오늘은 이 책의 저자이자 임상 심리 전문가이신 마음과 사람의 김아라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울감, 불안감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 두 감정의 가장 큰 차이점 혹은 공통점은 뭘까요? 먼저 공통점부터 제가 좀 얘기를 해보면 우울과 불안은 둘 다 불편하고 불쾌한 감정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즉 우리가 느꼈을 때 별로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정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를 느꼈을 때 어떤 게 우울이고 어떤 게 불안인지를 잘 모르게 되는,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 차이점을 얘기해보자면 우울은요 색깔로 비유를 좀 하는데 우울은 약간 회색빛이다. 회색빛. 우울하면 우리가 이 온 세상이 회색빛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나에게서 어떤 생명력을 좀 잃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감정이 우울에 해당하고, 불안은 반대로 조금 에너지가 되게 더 부글부글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비유해보자면 좀 빨간색에 가깝다. 불안하면 에너지가 훨씬 더 많아서 신체적으로 각성됩니다. 그래서 우울하면 아까 전에 무기력하고 에너지가 없어지고 이렇다면 불안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 에너지가 막 올라와서 막 온몸에 신체적인 증상들이 나오고 막 식은땀이 나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막 생각이 끊이지 않고, 좀 이렇게 에너지의 차이로도 좀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시는 키워드가 상실이 있어요. 네. 상실과 관련 있는 거는 우울과 불안이 둘 다인가요? 아니면 어떤 게 딱 상실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 우울과 불안은 사실 둘 다 저는 상실과 관련되어 있다고 여겨지는데, 우리가 우울과 불안을 느낄 때는 대부분 그 이유가 무언가를 상실하는 것과 관련이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 점에서 두 가지가 이제 공통점이지만 차이점으로 본다면 우울은 내가 이미 무언가를 상실했을 때, 그래서 과거이든 아니면 그걸 통해 지금 내가 무언가를 상실했을 때는 좀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 같고, 앞으로 미래에 무언가를 상실할 것 같다 라고 느껴질 때는 불안이 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보자면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뭐 많은 지원을 받고 싶었는데 받지 못했다, 과거에. 근데 계속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면 과거에 어떤 것을 상실한 것을 고민하게 되니까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고, 내가 앞으로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돈을 벌지 못할까 봐 라는 것은 이제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미래에 상실할 것이 걱정이 될 때는 불안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울에는요 특히나 증상이 더 많아요. 우울에 저희가 증상이라고 보는 진단 기준으로 따져보면 12가지의 증상이 있는데 그 중에 5개를 만족해야만 우울 장애로 진단이 되거든요. 어떤 장애들이 있냐면 일단 뭐 우울한 기분,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흥미의 감소, 뭘 해도 즐겁지가 않다, 뭔가 일상이 재미없고 굉장히 무료하고 이전에는 이걸 하면 좀 스트레스가 풀렸는데 이제는 뭔가 그것도 더 이상 재미가 없고, 이거는 우울의 가장 핵심적인 증상이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또 우울하면 식욕과 수면에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뭐 입맛이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좀 폭식을 하거나 아니면 잠을 잘 못 자거나 혹은 너무 많이 자거나 이런 것도 좀 우울의 증상이 될 수 있고, 저는 내담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느껴지는 우울의 증상 중에 하나는 자기 비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굉장히 가혹해지고 나에게서 문제를 찾는 것이 우울의 증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우울하기 때문에 나에게서 자꾸 문제를 찾고 내가 과거에 뭘 못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찾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울 때문인데 내 문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우울에는 좀 핵심적인 증상이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불안은 걱정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걱정 사고라 함은
때로는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렇게 자려고 누워서 눈을 감았지만 내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이 막 떠다니잖아요. 그렇죠. 이 생각하다가 막 이 생각으로 넘어가고 그게 이제 부동불안이라고 해서 계속 떠다니는 불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부동불안이군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총칭해서 걱정사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하나의 생각에서 끊이지 않는 여러 가지 걱정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에 내가 계속 놓여져 있다라고 하면 아, 나 좀 되게 불안하구나라고 느껴볼 수 있고, 또 하나의 핵심 증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안은 신체적인 각성과 굉장히 큰 관련이 있어요. 네. 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계속 되어 있다. 이제 이게 불안의 증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가 굉장히 무서운 순간에 느끼게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신체 증상들, 심장이 뛰고 네. 식은땀이 나고 숨쉬기가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의 신체 증상들을 경험한다? 또 오랫동안 경험하면 그건 아마 좀 불안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소장님 책 과거가 남긴 우울, 미래가 보낸 불안에 보면 우울한 사람의 시선은 과거에 머문다. 특히 과거의 부정적인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 되짚으면서 또 상처받고 또 우울해진다라고 언급하셨는데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실제로. 우울의 핵심적인 증상이 반추예요. 반추. 네. 그러니까 반추라는 건 자꾸만 내가 되짚어 본다는 거를 말하는데 네. 이제 우울하면 나도 모르게 과거에 어떤 아쉬웠던 일이나 힘들었던 일, 혹은 누군가에게 서운했던 일, 내가 잘못했던 일, 이런 일들이 막 떠올라요. 이제 그러다 보면 자꾸만 그때의 일들을 반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계속 내가 현재를 살지 못하고 그때 아쉬웠던 거, 내가 그때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 그걸 안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과거에 이제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경우를 참 많이 보죠.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솔루션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보통 효과가 있던가요? 사실은 우리가 현재를 살도록 돕는 게 가장 궁극적인 좀 해결 방법이긴 한데 과거에 계속 그 머물러 계시는 분한테 현재를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순 없잖아요. 네, 네. 충분히 그때 아쉬웠던 점을 같이 얘기 나눠요. 아, 그렇네. 그때 정말 아쉬웠겠다. 아, 그때 그것만 그랬으면 정말 좋았긴 하겠네요. 그래서 그때에 좀 다루지 못했던 어떤 나의 마음들을 좀 가서 다시 한번 살펴주고 나를 좀 위로해주고 이제 이런 작업을 먼저 거치고요. 근데 그런 걸 충분히 하다 보면 네. 또 힘이 생겨요. 그럼 다시 현재로 좀 돌아오시거든요. 걱정 발굴단이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엄청. 걱정을 발굴하고 네. 걱정이 할 게 없으면 찾아내서 걱정을 하시는 정말 그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주위에. 근데 이제 존 아사라프의 부의 해답이라는 책에 보면 걱정은 그것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비는 기도다 라는 말이 있죠. 소장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책에서 해주셨어요. 불안한 사람의 시선은 미래에 머문다. 특히 미래에 일어날 부정적인 경험과 사건에 미리 초점을 맞추고 혼란스러워하거나 걱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분들 하면 어떤 것들이 가장 케이스가 있을까요? 불안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그 삶을 되게 잘 살고 싶은 욕심이 되게 많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고 싶기 때문에 미리 가져와서 내가 통제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삶은 불연속적이고 추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알 수 없는 미래를 계속 지금 가져와가지고 고민하고 어떻게 할지를 세팅하고 계획하고 막 그게 오히려 사실은 내가 그 방향이 되게끔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죠. 네. 아주 쉬운 예로는 뭐 취업을 준비하는 분이 있다. 이제 면접을 앞두고 불안이 이제 높다라고 한다면 아, 내가 그 면접 장면에서 어떻게 말할 것 같고 어떤 실수를 해서 내가 어떻게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게 막 계속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불안한 건데, 근데 나는 그걸 잘 통제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잘 대비하고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만들고 싶은 건데, 사실은 그러려면 내가 그냥 이 연습을 하는 거에 집중을 하는 것이 훨씬 좋은데 그때 벌어질 어떤 일들에 대한 사건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 굉장히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특히 사회 불안이 많은데 내가 무언가를 잘 전달할 내용에 대해서 집중하면 사실 불안하지 않은데 이걸 말하고 있는 내가 좀 더듬거리고 이걸 내가 잘 이해한 네. 게 맞는 것처럼 보이나 내 얼굴이 어떻게 보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집중하게 되면 시선이 이제 완전 외부에서 나를 보게 되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훨씬 더 불안해지죠. 제가 소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딱
떠오르는 유형이 성격이 급한데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일 경우 굉장히 이 불안도가 확 올라갈 것 같거든요. 이런 분들은 성격이 급해서 분명히 미래의 일인데 현재로 갖고 와서 일단 세팅을 막 이렇게 해놓고 싶어요. 빨리빨리 해놓고 싶어 해요. 그 다음에 완벽을 추구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플랜 A가 안 될 경우 플랜 B, 플랜 B가 안 될 플랜 C, 안 될 경우 대비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안 되는 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예, 실제로도 그런 케이스가 많죠. 네. 사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자기 충족적 예언이다, 피그말리온 효과다 네, 이렇게도 네.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막 잘 된다, 난 잘할 거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말들이 사실 같은 맥락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계속 내가 어쨌든 잘 못하는 나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리고 나부터가 나를 일단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고 있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실수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임상 심리학적으로 전문가 입장에서 이런 분들께 간단한 조언을 주시면 네. 어떤 게 좋을까요? 사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그렇죠. 저도 굉장히 불안이 높은 사람이라서 네. 잘 알아요. 네. 이게 말이 쉽지 그냥 떠오르는 거거든요. 그 불안한 미래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최대한 내가 지금 그걸 고민하는 게 별로 쓸모가 없다는 것을 계속 되뇌어요. 지금 이 걱정을 계속해서 더 잘 준비하게 되면 좋은데, 대부분의 여태까지의 나의 어떤 과거의 경험들을 비추어 봤을 때 전혀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그 자리에서 그 생각을 좀 자르려고 해요. 좀 환기시키죠. 그 자리를 좀 벗어나서 뭐 다른 활동을 좀 해본다거나, 또 하나는 아싸리 파고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대체 가장 두려워하는 결과가 뭐지? 네. 그래서 그 불안의 그 끝을 가보게끔 전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는 건데, 대부분의 불안한 어떤 생각들의 끝에 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게 어차피 내가 실수해도 내가 그때 좀 못해도 죽진 않네. 내가 죽지 않는다는 최악의 결과가 안 온다는 안심을 좀 하게 되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불안이 굉장히 과장이 심하구나, 좀 이런 것도 좀 느끼게 되고 조금 가라앉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소장님 스스로는 어떻게 불안이나 혹은 우울에 대처하시는지? 저는 글을 많이 쓰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울하면 글이 좀 잘 써지는 것 같고요. 생각이 많아지고 이렇게 깊이 들어가니까. 저는 우울이든 불안이든 그게 저를 찾아올 때는 탁 팔벌려서 그냥 좀 맞는 편이에요. 네. 피하려고 하거나 하지 않고 우울이면 더 이렇게 그 우울로 좀 들어가는 면이 있고, 불안해도 그 불안을 계속 이제 파고들면서 결국은 해결하는데, 그럴 때 저는 좀 글을 써요. 이제 그러다 보면 마음 안에서 좀 불분명하고 굉장히 추상적이었던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들이 이렇게 좀 차분히 가라앉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 글을 나중에도 많이, 전 제 글을 많이 다시 돌아봐요. 내가 그때 그런 감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 글을 썼었지. 그런데 난 지금은 또 그 감정이 좀 희미해졌네. 그럼 내가 그만큼 거기에서부터 또 충분히 벗어났다는 의미로 다가와서 이렇게 위안을 얻기도 하고, 그리고 전 안전기지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제가 힘이 들 때 찾아갈 수 있는 대상, 그게 사람이어도 좋고 장소여도 좋고 물건이어도 좋고, 좀 그런 대상들을 많이 마련해 놔서 제가 좀 심리적으로 힘들 때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는 편이에요. 리스트가 있어요. 그런 장치들을 좀 이렇게 네. 마련해 놓으시는군요, 평소에. 역시 임상 심리학 전문가로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게 제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역시 좋은 말씀입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그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에 보면 걱정을 없애는 마법의 방법,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하고 이게 딱 결을 완전히 같이 하는 것 같은데, 불안한 것이 있으면 일단 첫 번째로 그거를 종이에 써봐라. 뭐 때문에 불안한지. 아까 아싸리 그냥 들어간다, 정면으로 써보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정말 최악의 모든 상황을 적어봐라. 근데 아까 죽지는 않는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쓰다 보면 하나 사례가 나와요. 어떤 주로 공장에서 공조 시스템을 이렇게 정비하는 회사에 이제 설치하고 그런 업무를 하던 A씨의 사례가 나오는데요. 잘못한 거죠, 그거를. 잘못 설치해서 회사에 엄청난 재정적 손해를 입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막 죽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써봤습니다. 써보고 이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 잘린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든 생각이, 그래, 잘릴 수는 있는데 내가 죽지도 않고 취업을 다시 하면 좀 월급이 낮은 다른 직업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먹고 살 수는 있고, 그렇죠.
괜찮네?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 내가 할 수 있는 해결책들을 써본다. 뭐 다시 취업 준비를 한다거나 직장을 새로 알아보고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엄청 그냥 괜찮아졌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희는 같이 하기도 해요. 상담을 할 때 쓰는 거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위험도나 사건이 발생할 확률도 저희 한번 계산해 보기도 하고. 인사이드 아웃 2의 네네. 주제가 불안이잖아요. 불안이 적절할 땐 되게 좋은 기능을 발휘하거든요. 네. 잘 준비하게 만들고 잘 계획하게 만들고. 그래서 다른 감정들도 막 불안을 엄청 신뢰하기도 했죠. 그렇죠. 예. 근데 얘가 어느 순간 평소에 잘 조절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얘가 완전 그 나의 메인을 잡고 다른 감정을 다 물리쳐버리면 감당할 수 없는. 폭주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평소에 불안이 아주 크지 않을 때 그걸 조절하는 연습들을 하다 보면 정말 큰 불안이 나에게 찾아올 때도 이미 내가 해왔던 대로 좀 조절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을 안 하고 싶지만 할 수밖에 없는 게 불안인데,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불안이 나에게 오더라도 불안이 왔구나 라고 인식하고 잘 알아준 다음에 난 불안이 와도 난 이런 걸 조절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나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그 조절해 불안을 나가자. 컨트롤하는 연습을 네. 평소에도 좀 해놔야 되는군요. 네. 그래서 진짜 좀 센 불안이 왔을 때 그때 좀 대응을 할 수 있게. 네. 일상에서 혹은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증상일 때는 한 번쯤 이런 치료가 필요하다, 혹은 스스로 우울이나 불안임을 좀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번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임상 쪽에서는 네네. 증상만 다 있다고 그 진단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를 보는데요. 첫 번째는 그 증상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주관적인 고통감이 어떠한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가에 따라서 이제 그게 고통감이 크면 진단이 내려지고, 이게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 모르겠고 내가 주관적으로 느껴지기에 이게 너무 힘들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어쨌든 상담이든 병원이든 가셔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고통감이 없더라도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네. 진단을 내립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면 성적이 떨어지거나 자꾸 지각을 하게 되거나 학교를 안 가게 되거나, 뭐 회사원이라고 한다면 업무 효율이 너무 떨어지거나 집중이 안 되거나, 이제 그러면서 점점점 내가 기능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빨리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사실 힘들면 그냥 빨리빨리 가시라고 말씀드려요. 저 역시 치료를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됐거든요. 제가 그 시기를 잘 통과해낼 수 있게 훌륭한 조력을 제가 받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내가 이렇게 나약한 존재란 말인가, 보통 스스로를 이제 그렇게 맞아요. 책망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왜 그런 네. 생각을 하시죠? 이게 제가 뭐 심리학이나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나의 결함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장염에 걸렸어요. 여름이라서 뭘 잘못 먹고 장염에 걸렸는데, 그래서 내가 막 설사하고 배가 너무 아픈데 그게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네. 뭔가 이렇게 심리적인 부분들, 우울이나 불안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그걸 인정하는 것이 곧 나에게 문제나 나에게 결함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아니거든요.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소장님의 내러티브도 있으세요. 소장님의 개인적인 내러티브.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때 이제 어린 시절부터 상실, 그다음에 사람의 마음, 고통, 죽음 이런 것들에 대해 일찍부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반출을 해보니 소장님의 아버지께서도 우울증을 앓으셨던 것 같다. 왜냐면 1년 동안 외출을 안 하셨어요. 네. 안 하시고 지내셨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심리학을 전공하게 되시고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께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스스로 이걸 더 잘 아시니까 기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타고나는 사람도 있다고 보세요? 기질적으로 뭔가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께서는? 사실 저는 그 부분 매우 중요한데요. 타고나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유전적으로, 기질적? 네. 그러니까 이게 유전도 맞고요. 기질도 맞는데, 그러니까 유전이라 하면 내 부모가 혹은 그 윗세대가 가진 어떤 특성을 내가 물려받는 것을 유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불안한 엄마, 뭐 혹은 우울한 아빠에게서는 그 우울이나 불안이 유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근데 또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 그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타고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여자로 태어나는 거.
이거는 그냥 타고나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질의 경우는 대부분 그냥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우울을 잘 느끼는 기질도 분명히 있고 불안을 잘 느끼는 기질도 매우 분명히 잘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조금 더 그 부분에 취약하다라고 전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당뇨 이런 것도 네. 가족력이 많으면 나도 그러한 당뇨의 내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지죠. 네. 이게 유전성인데 그런 취약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당뇨병으로 이제 발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환경의 영향이 또 어. 되게 중요하겠죠. 이 부분도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신선합니다. 남자로 태어나듯이 여자로 태어나듯이 기질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꼭 부모님이 우울하거나 불안하지 않더라도 좀 더 취약한 기질적으로 그렇게 태어날 수가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 이 말 너무 좋았습니다. 소장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상실에 대해서 특히 더 잘 다루고 싶고 역경우의 성장에 대해서 믿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의 경우도 그렇고 그 역경이라는 것이 되돌릴 수 없는 어떤 아픔을 남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 또 성장하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이 부분을 승화시켜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역경 후 성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게 이제 PTSD라고 하는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부분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외상 후에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외상 후에는 오히려 성장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긍정 심리학에 좀 대두되면서 나온 개념들이고 아직은 이 심리학 안에서는 제가 느끼기엔 약간 좀 무시받거나 소외되는 영역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은 우리가 그걸 통해 어떤 희망을 또 보고 내가 살아갈 어떤 날들에서의 성장하는 거, 희망적인 거, 좀 기대되는 거 그런 걸 얘기하지 않는다면 이런 고통을 설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전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이 역경의 성장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역경을 경험하더라도 사실은 그것들을 이겨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걸 통해서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제가 믿어야 그런 것도 좀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써봤습니다. 운동을 하면 우울이나 불안을 좀 감소하는 효과가 아무래도 있겠죠, 소장님? 사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몸이 가라앉아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럴 때는 차라리 몸을 움직여서 운동을 하다 보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마음도 좀 굴러가고 움직이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내 몸을 이완시키고 릴렉스하고 하는 운동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불안이 높다 보니 저는 요가 이런 것들을 하는 편이에요. 오히려 막 정적인 운동을 하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은데요. 저의 경우는 조금 더 이 긴장도를 풀어줄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게 그래서 불안에 좀 좋다고 알려져 있는 것이 명상, 호흡, 이완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으로 운동을 주로 하시는 게 더 좋고 우울하면 몸이 가라앉아 있다 보니 불안과 반대로 얘는 몸을 조금 이렇게 업시켜줄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게 훨씬 좋겠죠. 유산소. 네. 네.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들 중에 실제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 약간 아이러니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소장님 책에 우울증일 때 감기약 먹듯이 약을 먹는 것도 효과적이다. 그런 날이 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감기에 걸리면 감기약 사러 우리가 뭐 약국에도 금방 들르고 병원에도 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여러 가지 우울이나 불안이나 문제들이 생기면 그렇게 쉽게 병원을 가고 쉽게 약을 먹는 날이 좀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썼는데요. 우리가 진짜 감기약만 생각해봐도 뭐 코로나에 걸리거나 하면 약 먹잖아요. 증상을 줄이기 위한 약들을 먹는데 우리가 약을 안 먹고 만약에 오래 그냥 버틴다. 난 나의 의지로 버티겠어 하면서 하다 보면 사실은 후유증이 계속 생기거든요. 감기로 시작하지만 폐렴으로 가는 경우도 합병증이 있고 막 생기고. 그렇죠. 합병증도 생기고 뭐 천식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사실 우리 마음의 문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 바로 약을 먹으면 훨씬 잘 듣거든요. 그리고 아주 얕은 선에서 딱 해결되고 넘어갈 수 있는 건데 내가 이 우울이나 불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의지의 문제, 노력의 문제라고 생각할수록 약을 대부분 안 드시는데 오히려 약을 먹고
먹고 짧은 시간 먹고 빨리 나아서 건강하게 오래 지내는 것이 낫다. 왜냐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경우는 저는 후유증이 진짜 오래 남는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기능이 되지 않고 지나고 나면 내 삶이 완전 폐허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시간 동안 멈춰 있었는데 사람들은 더 많이 나갔고 그럼 그 우울에서 벗어나오는 게 더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노력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좋지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빨리 빠져나가자. 그리고 그게 조금 더 일반화되는 문화면 저 사람이 우울하거나 불안하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문제로 보지 않고 정말 아, 너 코로나 걸렸구나. 그래서 너 지금 목소리가 안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너 지금 우울증에 걸렸구나. 그래서 너 지금 이만큼 힘들어서 못하는구나. 이렇게 좀 봐줄 수 있는 문화가 네.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